이번에는 아동간호입니다, 여러분. 아동간호. 자, 아동간호 부분도 여러분 내용 자체가 양이 많아요. 뭐 페이지는 몇 페이지 요점 정리 안 된 것 같아도 양 자체가 좀 많은 부분이 속하니까 정리 우리 했던 거 있죠? 지금까지 했었던 거야. 지금 다 안 한 거 없어요. 새롭게 하는 거 없어요.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아동간호에서 우리가 아동에서는 우선은 성장, 발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장이라는 말과 발달이라는 말의 개념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장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사이즈가 증가하는 거, 사이즈가 크는 걸 뭐라고 한다? 성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이즈가 크는 거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체중, 그죠? 체중, 그 다음에 키, 그리고 골격 이런 거는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커지는 거를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 그러면 우리가 뭐 돈가스나 이런 어떤 집이 식당에 갔는데 어떤 식당은 막 소뚜껑 세숫대야처럼 엄청 많이 줘. 그럼 그거는 질보다 양에 충실한 거거든요. 또 어떤 곳에서는요, 뭐 이 정도 먹어가지고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싶을 정도로 스테이크를 조금 주는데, 근데 맛은 너무너무 좋아. 그럼 거기는 양보다 질인 거죠. 그럼 이 성장이라는 건 사이즈가 막 커지는 거니까 양적인 거, 질적인 거, 양적인 거. 그래서 양적인 증가가 성장이다. 반면 발달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아이한테 처음에 펜을 줬어요. 펜을 줬더니 스크래파스 같은 걸 줬어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찍찍찍 마음대로 이렇게 꺾겠죠. 그러다가 점점 자꾸 엄마가 연습시키고 누군가가 연습을 시키면 좀 모양이 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도 그리고 이 안에 눈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뭔가 스킬, 기능이나 기술이 증가하는 거, 몸무게 이런 게 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능과 그 다음에 기술이 증가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발달은 사이즈가 느는 게 아니라서 안에 내부의 스킬이 느는 거라서요, 질적인 증가에 속한다. 그리고 성장은 여러분 물론 뭐 잘 먹으면 더 많이 크고 좋은 환경이면 더 크고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달이 훨씬 더 그런 영향이 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크레파스를 손에 쥐어주고 색연필을 쥐어줘서 그리게 하는 연습을 한 아이랑 그런 거를 전혀 안 해본 아이랑은 스킬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뭐다? 발달입니다. 되셨습니까? 두 가지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 성장과 발달은 유전의 영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발달은 유전의 영향도 있고요. 또 유전만 있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미 정해졌다면. 그래서 어떤 영향도 있다? 환경의 영향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과 발달은 유전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운동 발달의 특징입니다. 자, 운동 발달의 특징, 눈도장으로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눈도장으로. 자, 그러면 운동이란 건, 아동의 운동은 발달이 어떻게 특징이 있냐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애기들은 어떤 것부터 가누요? 목을 먼저 가누지. 목 가누기를 먼저 하잖아. 그럼 목 가누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뒤집고, 그죠? 또는 앉고 기고 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때요? 서서 걷잖아.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목부터였어. 그러다가 뒤집고 기고 하면서 몸통 쪽까지 갔어. 그러다 마지막이 어디예요? 다리가 걷잖아요.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부터 발달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가는 거죠. 머리부터 발 쪽으로 발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은 큰 근육이 있고 작은 근육이 있죠. 그럼 팔 같은 데는 큰 근육이겠죠. 그러면 조그만 근육은 손가락에 있는 근육이겠죠. 그럼 아이들이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있는 쪽으로 어깨나 팔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어떻게 된다? 작은 근육이 발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는 끄트머리 손가락부터 콩알부터 줍는 게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어깨나 몸 쪽에 먼저 근육이 움직이면서 운동이 되면서 끄트머리로 가서 손으로 세밀하게 집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로 운동이 발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에서 먼저 부분으로 구체적인 것부터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게 먼저 발달하고 구체적인 특수한 것으로 발달한다. 그 말입니다. 일정한 방향, 그래도 눈도장 잘 찍으시고. 자, 어떤 아이가 목을 빨리 가눴어요. 그럼 그 아이를 보면 걷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르다고 예상할 수 있죠. 목 가누는 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늦었어. 그러면 걷는 것도 다른 애들보다 늦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성장 발달은 연속적이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장 발달은 연속적으로 하나가 발달하고 못 가누는 게 발달하고 끝하고 좀 이따 발달하는 게 아니라 못 가누고 뒤집고 하는 게 순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하다. 성장 발달이 빠른 애는 나중 다른 것도 빠를 거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끊어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말은 계속적인 과정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하는 말은요. 성장 발달을 보면 아이의 상태를 좀 더 예측할 수 있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비가역적이다. 여러분 가역적이라는 말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를 가역적이라 그래. 그럼 아이가 걷던 아이가 목을 못 가누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 비가역적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체 각 부분은 각각 다른 속도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 말은요. 어떤 거는 어떤 시기에 더 발달하고 어떤 건 어떤 시기에 더 발달하고 이게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신경계 같은 경우는요. 언제 발달한다? 6살 때. 6살 때 뇌신경 이런 거 신경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림프계는 면역작용하죠. 그럼 이걸 발달하는 거는 12살 정도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이염이나 이런 걸 달고 살다가도 병원에서도 어른들도 뭐라 그래요? 좀 크면 괜찮다 이래 말하죠. 그게 림프계가 발달하는 게 12세 정도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식기가 확 커지는 시기는 청소년 18세 이럴 때가 커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막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신체 부분은 속도가 서로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 발달은 이때, 이 발달은 이때, 이 발달은 몇 개월 때 이런 게 시기가 있잖아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리고 발달이나 성장은 개인차가 있어 없어요. 똑같이 못 가누는 게 2, 3개월에 가누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차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눈도장 잘 찍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서발달 이론입니다. 정서발달 이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정서발달 이론이라서 싸그리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골고루 진짜 자주 물었던 문제에 속하고 꾸준히 지금도 묻고 있어요. 자, 아동의 정서발달 이론에 대해서 말한 학자가 아동의 학자 중에서 에릭슨이라는 학자와 한 사람은 누가 있다?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있다. 그런데 이 학자 두 사람은요. 일생을 살면서 어떠한 이론에 포커스를 둬서 이때의 특징과 이때의 특징을 나누는 기준이 달랐어.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태어나서 응애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노년기까지를 나누어 봤을 때 시기적으로 여러분 먼저 보자. 시기적으로 보면 영아기라는 시기가 있죠. 그럼 이 영아기는 1살까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유아기는 1살 지나서 3살까지를 말해. 됐나요?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전, 학령 전. 학교 가는 학령기. 요 안에 몇 살인 것까지는 꼼꼼하게 알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학령기 끝나면 청소년기.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0살, 30살 뭐 이런 나이도 이제 20, 30대 성인 초기. 그 다음에 한 40, 50대 중년기.
그 다음에 60세 이상, 65세 뭐 이러면 노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애기 응애하는 순간부터 노년기까지 일생이 있다면, 자 이제 본론,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그 시기에 이루어야 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숙제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영아기 때 이루어야 될 숙제, 유아기 때 꼭 이루어야 될 숙제 이런 게 있다. 만약에 그 숙제를 이루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말한 게 누가 말했다? 에릭슨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럼 에릭슨은 어떻게 영아기 시기 때 꼭 이루어야 될 숙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뢰감. 그래서 엄마와의 신뢰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감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시기를. 자, 그러면 이 시기를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1살까지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입에서 만족을 느낀다. 어디 만족을 느끼냐에 따라서, 몸뚱아리에 따라서 그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입에 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했다? 구강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감대는 입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성감대는 어른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감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만족을 느끼는 부위를 말합니다. 입이라고 해서 구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강기는 에릭슨은 신뢰감을 이루라 그랬고, 아니 영아기를 또 프로이드는 이 영아기를 구강기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아기 3살까지 애기들은 에릭슨은 뭘 이루라 그랬다?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단추도 막 자기가 거꾸로 막 잠그고 막 엇갈리게 잠그고 이런다 그랬죠. 자율성. 근데 기다려줘야 돼. 그걸 안 해주면 엄마가 막 해주고 막 해버리면 자율성을 잃어버려서 수치감, 굉장히 자신감 없이 부끄러워하고 이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다. 수치감. 이 유아기 시기에 프로이드는 어디에 만족을 느낀다 그랬냐면, 이 유아기 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소변 훈련을 하는 시기야. 대소변. 그러니까 변을 꽉 참았다가 쌀 때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어디에 만족을 느낀다? 항문에 만족을 느낀다. 그래서요, 이 시기를 뭐라고 했다? 항문기라고 했습니다. 항문기. 그 다음에 학령전기. 이 시기는요, 학교 가기 전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닐 때죠. 이 시기 때는 어떠냐면요, 자발성이라고 했는데 주도성이에요. 여러분, 주도성이라는 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자기가 이 놀이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주도성이야. 주도성. 근데 이때 엄마가 자꾸 양보만 하게 하고 다른 애한테 먼저 하라 그러고 양보만 시키고 자기 주도권을 뺏어가게, 박탈당하게 만들어버리면 아이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엄마가 저러나 보다 하고 해서 뭐가 생긴다? 죄책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령전기는 뭘 하는 시기다? 주도성.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책감 생기는 시기예요. 자,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학교 가기 전 이때 프로이드는 아이들이 성기에 뭔가 쾌감을 느껴요. 성기에. 그래서 성기에 쾌감을 느끼는 이 시기 때 여자아이는 아빠에게 즉 여자아이는 엄마한테 있잖아요. 엄마한테 경쟁자로 생각하고요. 아빠를 더 막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아빠 옆에 자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를 참고로 여러분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아들이 아빠를 경쟁자로 생각하고요.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를 좋아하는. 그래서 신화에서 예전에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차지했다 이런 신화가 있거든요. 그 신화에 따라서요,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거를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나타나는 뭐 콤플렉스 이름 나오면 어떤 시기다? 학령전기예요. 학령전기. 그럼 이 시기 때는 어디에 만족을 금방 느낀다 그랬어요? 성기에 만족을 느낀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남근기라고 하겠습니다. 남근기.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학령전기 끝나면 이제 학교 가야 되겠죠. 학교 가는 시기는 학령기. 그럼 이 시기 때는 특징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집에서 칭찬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숙제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 엄마 저 숙제할게요. 숙제 잘했어요. 뭐 이런 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부지런하게 자기가 막 움직이려고 그래.
이런 시기 때 꼭 이루어야 될 그 숙제를 근면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숙제를 할 때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유 저리가 귀찮아 죽겠어. 니까짓게 뭘 할 줄 알아.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된다? 맞아요. 쟤까짓게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열등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언제다? 학령기예요. 학령기. 이 시기에는 프로이드는 어디 몸뚱아리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학교 다니는 시기는 아이들이 야 축구하자, 야 농구하자, 배구하자 막 여자애들끼리 막 몰려 놀고 이런 거 좋지. 집에 앉아서 어디 몸뚱아리 어디 만족 느끼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이런 시기는 잠복기라고 하겠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예요. 이제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에릭슨은 뭘 이루라 그랬냐면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느 뭐 대학을 가야 되나, 아니면 직업을 가질까, 직업을 가진다면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까, 대학을 간다면 어느 과를 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시기. 자아 정체가 생겨야 되는 시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막 사는 거지 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역할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성인 초기예요. 성인 초기. 자, 성인 초기는요. 그냥 나이는 외울 건 없어요. 한 20, 30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20, 30대면 여러분 어때? 이때는 학교 가는 아이들이라면 학생들하고 막 놀면서 수업 받으면서 재밌어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처음 직장 생활을 해서 사람들 만나고 일 배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고 막 친하게 재밌게 놀고 새로운 관계가 막 이루어지는 시기지. 그래서 20, 30대인 성인 초기 때는 친밀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친밀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서만 있으면 외롭죠. 고립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됐나요? 에릭슨은 친밀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립감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자, 반면 이제 성인 20, 30대 지났어요. 이제 40, 50대가 됐어. 40, 50대는 뭐라고 합니까? 성인 중년기, 중기니까 중년기가 되겠죠. 그럼 이때 중년기 때는 뭘 해야 되는 시기냐면요. 그 전에 20, 30대는 돈 버는 것보다는 사람 사귀는 거, 사람 만나고 돈 쓸 일이 많아.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돼. 자식을 위해서도 모으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시기예요. 40, 50대. 그래서 이 시기는 뭘 이루라고 에릭슨은 말했다? 생산성. 생산성은 열심히 일하라 이거야. 열심히 일을 하라. 근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 때 어떻게 됐다? 명예퇴직 당하는 거예요. 공고사직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일을 못하게 되니까 침체되겠죠. 침체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 50대 지나고 이제 60대 넘어가면 노년기가 되겠죠. 그럼 이 시기 때는 어떻다?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을 때 잘 살았나 헛살았나 돌아보는 거지. 그랬더니 이 정도면 잘 살았네 한다면 자아 통합감. 그런데 잘못 살은 것 같으면 절망감 생기는 거죠. 그게 노년기야. 되셨어요? 자, 이렇게 에릭슨은요, 태어나서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꼭 이루어야 될 숙제를 말했어요. 반면 프로이드는 어디에 만족을 느끼냐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영아기 때는 구강기, 그 다음에 유아기 때는 학문기, 그 다음에 학령 전기 때는 남근기. 그죠? 학령기 때는 아무데도 만족 느끼지 않고 노는 데 빠졌다 그랬죠? 잠복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릭슨과의 차이점은 청소년기부터는요, 하나로 그냥 퉁쳤어. 하나로 다 퉁쳐버렸어. 그래서 뭐라고 했다? 생식기라고 했습니다. 생식기. 그래서 프로이드는 구강기, 그 다음에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생식기. 그래서 프로이드는 구학남, 잠생, 구학남이라는 학생은 잠만 생각한다. 구학남, 잠생. 되셨어요? 5단계. 에릭슨은 각 시기마다의 숙제가 있다 그랬고요. 그 숙제 중에서 참 많이 언급됐던 게 신뢰감 많이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 때 자율성 다 한 번씩 언급됐었어요. 그 다음에 근면성도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년기 자아 통합감 이거 언급됐었어요. 다른 것도 여러분 충분히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꼭 정리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시기의 특징과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학령, 우리가 영아기부터 쭉 나온 것 중에서요, 학령정기 있죠. 학령정기 때 좀 뚜렷한 특징들이 좀 많아요. 그럼 학령정기는 아까 에릭슨은 기억납니까? 무슨 숙제를 이루라 그랬냐면 막 자기가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걸 일한댔죠. 주도성, 이거 이루라 그런 시기였어.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가지고 자기 혼자서 막 싸움 막 같이 막 공룡 2마리를 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막 주거니 받거니 재밌게 스토리 짜면서 시나리오 짜서 자기 혼자서 잘 놀고 있어.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다음 중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급속하게 언어가 발달하고 이런 시기, 그리고 또 끝에 보시면 성적 호기심이 증가한다 그랬죠.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무슨 시기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 시기를 남근기라고 했었어. 학교 가기 전 단계 남근기. 그래서 이때는 어디에 만족을 느끼니까 남근기라고 그랬다? 성기에 만족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 호기심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 역할이 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놀이 있죠. 이런 거요. 성 역할. 나는 남자니까 아빠, 너는 여자니까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성 역할로를 뚜렷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동성부모와 행동을 똑같이 해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서 자기네가 엄마 아빠 놀이를 할 때 그네들이 쓰는 어휘나 그네들이 쓰는 말투나 뭐 이런 하는 부분을 패턴을 봤을 때 집에서 자기네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반찬이 왜 이 꼬라지 하면 그 집에 지아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대로 뭐 먹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성부모와의 행동을 동일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자아. 여러분 초자아라는 거는 어떤 거와 같은 거다? 양심이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초자아. 양심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 시험 문제 언급된 적 있어요? 언제다? 학령전기예요. 양심이 만들어지는 시기.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알겠죠? 특징들을 보는 거야. 이거는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성적 호기심, 그 다음에 동성부모와의 행동, 동일시, 그리고 양심 만들어지는 시기, 이렇게 말하면 학령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학교 가는 시기의 특징에서는요, 학령기라고 돼 있죠. 자, 학령기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서열을 나눌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우리 반에서 내 키가 뒤에서 몇 번째고 앞에서 몇 번째고 성적 공부는 어떻게 됐고 서열을 알아. 그래서 서열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학령기다. 그 다음에 공간 능력이 생기는 것도 학령기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탈중심화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거죠. 양보도 할 줄 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너무 내 고집만 세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어느 시기? 학령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존 개념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거. 그럼 보존 개념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 물체의 성질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이가 얼음을 좋아해서 엄마 얼음 줘.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줬어요. 여러 개 얼음을, 각얼음을 줬었어요. 각얼음을 줬는데 이 얼음이 녹아버렸어. 그래서 이 얼음이 원래는 쟁반에 이렇게 있었는데 얼음이 녹아버려서요. 쟁반에 뭐밖에 없다? 물이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물이 있으면 아이는 그 전에 어린아이들은 울어. 얼음 없어졌다고 하면서 막 울어. 그런데 얼음은 물이 되었지만 이 물을 또 얼리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지. 그죠? 이렇게 성질은 변하지 않고 갖고 있다. 그거를 보존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음이 어떻게 됐어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고 또 거꾸로 물이 얼면 다시 얼음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아까 가역적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것도 가역적인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얼음이 물이 될 수 있고 물은 또 얼음이 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다? 학령기입니다. 그래서 보존 개념, 그 다음에 가역적인 개념, 이런 게 생기는 시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생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신생아부터 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생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생아라고 하면 태어나서 출생하고 나서 얼마까지 아기를 신생아라고 합니까? 한 달, 28일, 그죠? 한 달 또는 28일 이내 아기를 신생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신생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머리를 봤을 때 머리가 커요. 그래서 가슴둘레보다 머리가 어떻다? 커요. 그래서 이 머리는 어느 정도 크기는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배운 것 중에서 소두증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 그랬어. 왜냐하면 머리가 작다는 말은 뇌 발달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뇌 발달을 알아보는 평가 지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건강검진 할 때 꼭 뇌 발달을 알아봐야 되니까 뭐를 체크합니까? 두위를 체크하잖아요. 머리 둘레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신생아의 맥박수 알아둡시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신생아 맥박은 120에서 140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박을 일반적으로 재는 부위는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부터 여러 군데를 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말초 맥박을 잴 수 있는데, 이 애기들은 어디서 잰다? 그런 쪽으로 재지 않고 바로 심장에다가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잰다 그랬죠. 그런 맥박을 뭐라 그랬어요? 심천맥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동들은요, 손목으로나 상완동맥 이런 데로 맥 안 지어요. 그럼 어디로 한다? 심천맥박으로 측정하자, 그 말이고요. 참고로 태아 있죠. 신생아보다 더 애기 태아는 맥박수가 어떻게 돼요? 120에서 160회입니다. 즉 노인은 맥박수가 느려지죠. 그 말은 규칙성 찾았나요? 나이가 많을수록 맥박수는 줄어들고 나이가 어릴수록 맥박수는 증가하고,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기들은 호흡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신생아들은 호흡을 몇 번 정도 숨을 쉰다? 호흡은 분당 30번에서 60번 정도, 또는 책에 따라서 35회에서 60번 정도 괜찮습니다. 범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30번에서 60번 정도 또는 35에서 60번 정도 이렇게 숨을 쉬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기가 건강하다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호흡이 규칙적인 게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죠? 그런데 신생아에게서 건강한 아기라면 호흡이 어떻다? 불규칙하다는 거. 이 말은 여러분, 아이가 막 땡깡을 부리면 어때요? 호흡수가 빨라질 거고, 안정적으로 있으면 호흡수가 또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호흡수가 변화가 좀 불규칙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정상. 그 다음에 신생아들은 호흡수를 어디로 잰다? 배로 숨을 쉬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신생아 혈압 숫자는 외울 건 없지만 70에서 40 정도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중요하죠. 자, 호흡을 쟀는데 정상 수치에서 상한치를 약간 벗어났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바이탈 사인을 했을 때 맥박이 예를 들어서 142회다. 맥박이. 그 다음에 호흡은 뭐 62회다.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 맥박은 142회면 정상 수치가 140까지니까 좀에 높지. 그죠? 높은 수치에서 약간 벗어났지. 호흡수도 60번이 정상인데 62회니까 약간 벗어났지. 그럼 이때는 정상 아니니까 보고한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보고하기 전에 혹시 이 아이가 지금 금방 땡깡 부리면서 온 게 아닐까?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땡깡 부려서 울었다 하면은 맥박하고 호흡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는 거는 정상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맥박과 호흡이 더 있다면 의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상 수치에서 상한치를 벗어났다 이래 말하면 흥분이나 울고 난 후의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퇴변이라고 있습니다. 퇴변. 자, 퇴변은 태어나서 3일간 보는 변을 뭐라고 해요? 퇴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퇴변은 만졌을 때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밀가루 반죽이 끈적끈적하듯이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퇴변의 색깔은 무슨 색이다? 암록색이다. 암록색이다. 퇴변의 색깔은. 그래서 퇴변은 3일 동안 보는 변인데 24시간 안에 반드시 봐야 돼. 한 번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그걸 못 보면 밀폐항문, 항문이 막혀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24시간 안에는 꼭 보고 며칠간 본다? 3일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변을 봤을 때 사람이 먼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변을 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아기들도요 정상변을 봐요. 노란 색깔 정상변을 봐. 그럼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변 있죠. 요 사이에. 그러면 태변에서 정상변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이행되기 전 단계, 진행되기 전 단계, 이 변을 이행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변 3일 보고, 그 다음 이행변 보고, 그 다음에 정상변이에요. 그럼 이행변은 3일까지는 태변이었으니까 4일부터 10살까지 인 거고 중간에 끼어 있는 변이다 보니까 앞뒤에 있는 대변의 색깔이 약간 섞여 있어. 그래서 태변인 암녹색의 녹색과 또 어떤 거 정상변의 황색이 섞였으니까 녹황색 변을 보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